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하나하나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 투기 지역의 마술입니다. 서울의 동작구,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 이렇게 4개가 투기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근데 이보다 낮은 투기 과열지구일 때랑 좀 비교하면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은데요. 어떤 마술이 숨어 있나요? 네, 정부가 어저께 또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어저께 8.27 대책의 핵심은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하는 것인데요. 이런 식의 정책은 지난번 1년 전에 2017년 8월 2일 날 이른바 파리 대책 때 이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그때부터 결국은 정책이 약 한 10번 이상 지금 부동산 규제 억제 대책을 내어놓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은 가장 강력한 것이 투기 지역입니다. 투기 지역에서는 대출도 한 건으로 축소되고 또 양도세를 낼 때 과표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 여의도와 용산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서울 지역에. 그런데 이것은 이미 파리 대책 당시에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투기 지역을 지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투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더 올랐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서울에 25개구가 있는데요. 그동안의 11개구가 투기 지역이었거든요. 그럼 투기 지역과 투기 지역이 아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비교해 봤더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들어와서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더 올랐다 이거예요. 자, 이걸 보고 시중에서는 이 투기 지역의 마술이라는 것은 정부가 투기 지역으로 고시하면 할수록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다. 지금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버블 세븐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7개 지역을 정해놓고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대표적으로 강남, 서초, 분당, 평촌 이런 곳들이에요. 근데 지금 지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이 집중적으로 가격이 올랐거든요. 자, 여기서 시장에서 하고 싶은 이 메시지는 뭐냐면 정부가 이런 식으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지정해봤자 시장은 오히려 거꾸로 반응할 수가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25개 서울구 중에서 그동안에 강북 지역은 가급적이면 투기 지역을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종로구, 중구, 그다음에 동대문구까지 포함시키면서 강북을 집중적으로 투기 지역을 지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풍선 효과라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강남은 세게 묶고 강북은 덜 묶었기 때문에 그나마 강남의 가격을 잡을 수 있었던 측면이 있는데 강북까지 투기 지역으로 하면 풍선이 다시 강남으로 가서 강남의 집값이 더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역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장 기능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그 시장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물론 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급 확대 정책을 최초로 밝힌 거예요. 그동안에 수요 억제만 해왔는데 수요 억제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도 자인한 셈이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서울에서 올랐는데 이번에 공급 확대하겠다는 지역은 전부 다 경기도 지역이에요. 이 경기도 지역과 서울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동인 이유가 다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주택 보급률이 높다 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정책도 시장에서는 적어도 시장에서는 크게 나올 것이 없다라고 지금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정부 들어서 1년 2개월 동안 11번씩 이렇게 대책을 쏟아내면 대책에는 내성이 붙게 돼 있습니다. 대책이 나와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부동산 정책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시장이 내성이 생기면서 파리 대책 발표하고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집값은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 대통령 특별지시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정말 어마무시한 말이죠. 대통령 특별지시. 자, 국민연금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하는 걸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답니다. 맞습니까? 네,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보회의를 했습니다. 수석과 보좌관 회의를 수보회의라고 그러는데 이 자리에서 아주 강력한 톤으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3가지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국민연금도 국가가 보증을 하도록 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공무원 연금과 또는 사학연금, 무슨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보증하도록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정부가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한다라는 그 애매한 단어 하나만 지금 문장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국민연금 내기가 불안한 거예요. 기금은 고갈된다는데 2057년이면 고갈된다는데 그때 가면 내 기금을 못 찾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내야 될 사람들 경우에 상당수가 연금을 내지 않고 기피하고 있거든요. 예.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가 개혁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통해서 국가 보정을 하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9년 당시에도 이 문제가 여러 번 거론이 됐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예. 이것을 국민연금을 국가가 보증하게 되면 보증도 채무거든요. 그러면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가 대외 신인도가 좋지 않게 되고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국민연금의 국가 보증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뒤늦게라도 대통령,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국가 보증을 지시했다는 면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결국은 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법으로 보증해 놓는 것과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줄 것이다라는 것은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주 잘한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쉬운 것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의 나라의 주인이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머슴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은 지금 국민연금보다도 받는 금액이 연금 수령액이 평균 6배 정도 많아요. 예. 국민연금은 지금 뭐 많은 말이 있지만은 평균 지급 금액이 35만 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껌값연금, 용돈연금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공무원은 180만 원 정도를 받는단 말이죠. 왜 이렇게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인 공무원은 180만 원을 받고 국민은 30만 원밖에 못 받게 되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한 제도 개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이 통계청장 얘기 좀 이틀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죠. 자, 세 번째 키워드 눈물의 이임식입니다. 자, 이번에 경질된 통계청장 황수경 전 청장인데 이임식에서 내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제가 그렇게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저도 언론계 현직 기자 생활을 상당 기간 했었는데요. 예. 이렇게 기관장이 그만두면서 임사를 하면서 계속 눈물을 훔치는 그런 장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어저께 대전에서 황수경 통계청장이 눈물의 임사를 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는지 정확하게는 본인만이 알겠죠. 그러나 세간에서는 잘렸다, 허망하게 잘렸다는 그런 지금 사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임명된 차관 중에서 제거되는 탕평당하는 이 제거 1호 청장이거든요. 13개월 만에 교체가 됐어요. 그런 면에서 본인의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그냥 황수경 개인의 어떤 비극이 아니라 우리나라 통계청의 통계 정책에 관한
조작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일파만파로 확대가 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어저께 통계청의 조작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그렇게 했어요. 현재 지금 황수경 청장은 이 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통계를 몇 번 내면서 그것도 표본을 좀 늘렸다는 이유가 빌미가 돼서 잘렸다는 게 지금 정설인데요. 후임자로 온 분의 경우에는 통계 전문가도 아니고 예. 상당히 그 가치론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진보적인 경제 정책,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한평생을 노력을 해왔던 강신욱 박사예요. 그런 면에서 정부가 이 분배 통계를 좀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신욱 박사를 집어넣기 위해서 개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지금 시각까지 있거든요. 통계는 현대 국가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가 왜 무너졌느냐? 그리스 역대 정부가 몇 군데서 통계 조작을 하면서 그것이 국제적인 신뢰를 잃어서 스위스 국가 경제가 파탄으로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상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정부 말을 안 듣고 통계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하기로 했다는 이유 때문에 통계청장을 잘라낸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길이 될 것이고 그 후임자 또한 정책적으로 어떤 바이아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왔다면 이것은 우리나라 앞날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통계청장 인사가 계속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세간의 정평입니다. 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예산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보시죠. 자, 네 번째 키워드 SOC 적폐입니다. SOC가 이 소셜 오버헤드 캐피털, 즉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뜻인데 이번 정부는 4대강 등이 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원래 SOC를 적폐 취급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생활 SOC의 투자를 늘려서 12조 원을 쓰겠다고 지금 그렇게 했죠. 예, 이른바 생활 SOC라는 이름으로 어저께 경제장관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내년도 SOC 예산, 생활 SOC 예산을 50%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SOC는 적폐다. 그래서 SOC는 줄여야 된다라고 한 그런 정부였는데 1년 만에 입장을 정반대로 해서 SOC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추측건데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SOC를 통해서라도 일자리를 좀 늘리겠다는 이런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지금 학계에서 일반적인 관은 우리나라의 SOC가 결코 많지가 않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이런 것은 불필요한 이상한 걸 많이 했지만 그런 것이 아닌 도로, 항만 같은 거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놓고 볼 때 앞으로도 더 늘려야 된다. 그런 면에서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SOC를 늘렸다고 해서 더 이상 이것을 적폐로 볼 것이 아니라 현 상태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목표를 보고 SOC를 지금 늘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OC를 늘리겠다고 한 것은 생활 SOC라는 이름으로 동네에 도서관, 체육관 이런 걸 늘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경제 생산 유발 효과가 가장 큰 SOC는 도로, 항만, 철도, 데이터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SOC 정책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세간의 전문가 지적들이 있습니다. 인프라를 좀 더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자, 마지막 키워드 늙은 대한민국입니다. 자, 고용 쇼크, 재분배 쇼크에 이어서 이제는 고령 쇼크입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어저께 통계청 통계가 나왔죠. 우리 사회가 드디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 사회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전체 14%를 차지하는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65세 이상이면 사실상 그동안에 근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 경제학에서 국민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생산함수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노동 인구를 늘리거나 자본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노동 인구, 일할 수 있는 노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급격하게 쇠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늙은 사람들도 이제 일할 수 있는 이 일자리, 일본 같은 데는 지금 퇴직 연령도
늘리고 예. 그리고 퇴직한 사람들의 제2, 제3의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지금 주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고령 사회 진입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65세 이상에게도 일할 기회를 줘야 된다. 예. 노후 세대에 대한 새로운 어떤 관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5가지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이 오늘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